안녕하세요.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인척도 없이 이날 이때껏 반세기를 넘게 혼자 살아온 60대 여성 한현주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시고부터 저는 홀로 남겨졌고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이 외롭게 자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면 부엌 쪽에서 들릴 것만 같은 어머니의 조용한 발소리나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익숙한 기척을 기다리다가 아무 소리 없는 집안의 정막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마치 저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할 때도 누군가 든든하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제 등을 한없이 춥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퇴근해 돌아갈 때면 외로움은 마치 낡은 이불처럼 저를 둘둘 말아 둘러앉았고 저는 그 무게에 짓눌린 채 다시 아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배움도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면 시장 골목을 돌며 박스와 신문지를 모았고 그걸 팔아 겨우 한 끼 밥값을 마련하면 다행이라 여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물건을 나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여름에는 땀에 절어 숨이 턱턱 막혀와도 쉴 새 없이 허드렛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곳 하나 따뜻하게 받아주는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어린 몸으로 세탁소에서 구겨진 옷을 다리다가 손가락에 물집이 터져도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어디 가서 아프다는 하소연할 때조차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저에게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가끔 일거리가 끊겨 한낮에 거리를 걷다 보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런 꿈조차 꾸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불행으로만 둘러싸인 제게도 인연은 있었던 것인지 30대 후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시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종수. 단골 손님이었고 자주 식당에 들르던 그는 어느 날부터 저를 기다렸다가 퇴근길에 함께 해주곤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요. 나는 현주 씨가 남 같지가 않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냥 현주 씨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요. 저한테 잘해주시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에 괜히 제게 잘해줬다가 책임지지 못할 전까지 들면 어쩌나 싶었지요. 세상에 고아라는 것은 울타리도 없고 보호받을 곳도 없는데 그런 제게 누가 관심이나 줄까 열등감만 있었기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을 걷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는 종수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본능처럼 뒷걸음질 치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에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제 곁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짐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듯 다가와서는 한두 마디 짧은 농담을 던지고 저를 따라 걸으며 간혹 가게 앞에 핀 철쭉을 가리키며 봄이 오면 꽃이 참 예쁘게 핀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나만 믿어요, 현주씨. 나는 현주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제게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무에게나 그러는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현주 씨가 좋아요, 저는. 그런 그의 다정한 침묵과 소박한 미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퇴근길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지날 때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종수 씨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기다림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누군가의 따뜻함이 참 고맙고도 낯설었죠.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나이도 나인지라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레 꺼낸 함께 살자는 말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는 햇살 같았습니다. 한때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겼던 제가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가 가진 특별한 따스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평범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찌개 하나를 함께 나누는 일,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 하나를 나란히 쓰고 걷는 일, 힘든 날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 그런 종수 씨와 조용한 행복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다 늦게 만난 거니 남들보다 더 소중하게 살아야지요. 더 행복해져요, 우리.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 복받치는 마음을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던 제 삶에 이렇게 다정한 동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종수 씨가 조심스레 털어놓은 말에 저는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허름한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접으며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만은 고요한 섬처럼 그 소란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젓가락으로 밥을 천천히 휘젓다가 한참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현주 씨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도 현주 씨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솔직하게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저 현주 씨와 결혼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저랑 이혼했어요. 아들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이랑 애도 있다는 게 충격이긴 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만해서 그랬나? 만약 내가 부모 형제라는 그늘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리가 없었겠지라는 열등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이혼한 경력이 있고 전처 사이에서 낳은 김정우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종수 씨는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적 부모가 갈라서면서 서로의 상처가 깊었어요. 정우는 나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외에는 제대로 아버지 노릇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만에 하나 혹시 정우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현주 씨가 잘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민,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마치 이제 막 피어오르려던 작은 행복이 순식간에 세찬 바람에 꺼져버릴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식당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릿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단어,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능할까 하고 말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정을 듣고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를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이도 내 아들처럼 키우겠노라 다짐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지난 삶이 워낙 험난했기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심지어 누군가의 상처까지 품어야 한다는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고독 끝에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버린다면 아마 평생 다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우라는 아이 역시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웨딩홀도 비싼 예복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그리고 종수 씨가 직접 고른 작은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죠. 식당 일을 함께하던 언니 같은 분 몇몇이 와주었고 간단히 잔치상을 차려서 조촐하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날 종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주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삶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따뜻한 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품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문득문득 저를 빤히 쳐다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고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한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여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려야 했습니다. 억지로 다가가는 대신 저는 기다렸죠. 아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옷이 젖으면 말없이 갈아입히면서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사랑을 조심스레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소매를 끌어당기며 엄마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작은 등을 꼭 끌어안고 오래도록 토닥였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서로의 가슴으로 번져들며 우리는 말없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우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일지라도 진심은 결국 통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함을 한창 만끽하고 있을 시기에 남편인 종수 씨에게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종수 씨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현주 씨.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 돼요, 종수 씨. 그러지 말아요. 그깟 사업 망한 거 종수 씨 젊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내가 너무 못나서 가족을 위기로 빠뜨렸으니 현주 씨에게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랑 정우 생각은 어떻게 요만큼도 안 해요? 제발 맘 돌려요.
부탁이에요. 종수 씨는 이 일로 한강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울고 불면서 붙들었고 더 이상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작은 가게를 알아보느라 동네 구석구석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고 결국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 끝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위치에 자리한 허름한 점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기름때가 가득 낀 벽과 삐걱거리는 출입문을 바라보며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공간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다시 일어설 작은 무대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가게를 정리하고 주방 기구를 하나하나 손질하며 저는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라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요리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몸은 고되고 손끝이 트고 갈라졌지만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면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그동안 배운 손맛으로 차린 작은 식당이 대박이 났고 우리 가족의 경제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한 명 받기 힘들었습니다. 문 밖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바라보며 괜히 수조통을 다시 정리하고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이 쫄지 않았나 들여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내 손맛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마다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고 국물 하나에도 다시마와 멸치를 아끼지 않고 우려내어 깊은 맛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저 혼자 조용히 나누어 먹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온 그분께 저는 방금 끓여낸 된장찌개와 갓 부친 동태전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 없이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음날 또 찾아오셨고 그 다음날에는 이웃을 두어 명 데리고 오셨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식당은 점점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갚고 정후 학원비를 제때 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종수 씨는 다른 일자리를 얻으며 월급을 받고서 빚을 갚아내려고 했었고 가끔 일찍 퇴근할 때마다 가게 마감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현주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집 기둥이에요. 당신도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 열심히 힘을 모아서 빚 갚고 다시 잘 살아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걸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집안을 꾸려나갔고 남편도 그 덕에 생각보다 빠르게 사업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 고단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부지런히 누비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주방 한쪽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고 서빙을 하다가 발이 퉁퉁 붓기도 했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종수 씨 역시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지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기 일쑤였던 사람이었는데
가게가 잘 되자 다시 살아난 눈빛으로 남은 빚을 갚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작은 무역업을 다시 시작한 그는 틈틈이 가게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일도 성실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부를 정리하던 종수 씨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불쑥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할게요, 현주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 버티느라 몰래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라도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소박한 행복을 가진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기적이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잘한다고 하고 가족들을 위해 다시 살겠다던 남편이 어딘가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장사에 지치고 집안일에 치이며 제 삶이 어느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바스러져 가고 있었던 그 무렵 종수 씨는 종종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늦어요? 전에는 일찍 퇴근해서 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더니 미안해요. 작은 사업도 사업인지라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한잔 했어요. 다음에는 신경 쓸게요. 늘 그럴듯한 핑계를 대었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가끔 옷깃에서 스치듯 맡아지는 낯선 향수 냄새,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허겁지겁 숨기는 그의 뒷모습조차도 그때의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그래야 지금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낯선 여인과 종수 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골목 어귀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변명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비닐봉지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봉지 안에 풋고추 몇 알이 굴러가며 덜컥덜컥 바닥을 두드렸지만 그 어떤 소리도 종수 씨의 귀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수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웃음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이 그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종수 씨에게 다른 여자 생겼냐고, 어쩌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오열하고 매달리자 오히려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죠. 이젠 나도 여자 같은 여자랑 살고 싶어요. 멋없는 당신 같은 여자랑 함께 살았으면 나도 많이 참은 거지. 나도 당신에게 빚진 기분으로 의리로 살았는데 너무 삶이 재미없고 힘들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갈 길 가요. 우리 둘 다 이제 재미없는 인생 끝내자고.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쇠못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펑펑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시간을 지나 아들도 곧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정우만큼은, 내 손으로 키운 내 아들만큼은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제게 참담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아이는 오히려 제게 차갑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오죽 아줌마가 형편없는 사람이면 아빠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요? 대체 나한테 뭘 기대한 거예요? 난 아빠 편 드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보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열이 오를 때 손수건을 적셔 이마를 식혀주던 내 손길. 운동회 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뛰어가던 제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우는 그렇게 간단히 저를 엄마에서 아줌마라고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뜯는 것처럼 아팠고 목이 메어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 씨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 소유를 내밀었습니다. 살던 집은 남편 명의였기에 저는 단 하루 만에 새 들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빈손으로 거리를 소송이다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들이, 내 모든 희망이었던 가족이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했던 것은 식당은 남편 명의였기에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장을 보고 부은 손으로 반찬을 만들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서 서빙을 하던 그 긴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 벽에 걸려있던 초라하지만 정성껏 붙였던 메뉴판들, 손님들과 웃으며 주고받던 따뜻한 인사들, 매일 닦아 반짝이게 만들었던 주방의 조리대까지 모두 제 것이 아니었죠. 그 모든 수고와 정성 위에 이름을 올린 건 종수 씨 하나였고, 이혼 서류에는 단 한 줄 저를 위한 문장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게 명의가 남편 이름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가 흘린 땀과 시간은 단순한 도와준 것으로 취급되었고 소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가게 명의라도 내 이름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지나버린 후였죠. 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찬바람 부는 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리어카로 떡볶이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리어카를 얻어 거리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을 때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한때는 내 이름 없어도 가족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쓸히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새벽 공기 속에서 떡볶이 떡을 삶고 달큰한 고추장을 풀어 국물을 끓여낼 때면 매키한 연기와 함께 속 깊은 곳에서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꾹 참고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건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고, 손님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떨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손바닥만한 방 한 칸을 얻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를 불쌍히 여겨
밥을 사주려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려 가까이 다가오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부서진 신뢰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었고,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금을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남자에 대한 마음과 신뢰는 도무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로움은 제 판단을 점점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저는 친구를 하자며 다가오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한두 번 웃으며 건네는 따뜻한 말, 가지 떡볶이를 나누어 먹던 작은 순간들에 의지하고 싶었고, 그 믿음은 곧 저를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이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어렵게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세상이라는 것은 약해진 마음을 가차없이 후벼 파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뒤에도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저는 결국 달빛도 스며들지 않는 허름한 달방에 몸을 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곳에서 저는 주인 없는 개들을 하나둘 거두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작은 달방에서 유기견들 몇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구한지,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사람은 또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따뜻한 집도 든든한 가족도 없는 그 외로운 삶 속에서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바닥에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듬어 품에 안았고, 또 어느 날은 버려진 상자 속에서 힘없이 떨고 있는 녀석들을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 좁은 방 안은 하나둘 늘어난 유기견들로 채워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녀석들이 저를 바라보는 순한 눈빛만큼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새벽이면 꼬리치며 깨우러 오는 녀석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긴긴 겨울밤에도 작고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울음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힘겨운 삶이었지만, 녀석들과 함께라면 적막한 세상도 조금은 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돈 없이 초라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덧 나이는 훌쩍 흘러 환갑이라는 문턱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잔뜩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지나던 참에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주춤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제 꼴에 뭐 볼 게 있나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아이는 용기를 낸 듯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알아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낯선 아이가 왜 나를 안다는 걸까? 설마 예전에 빚을 쫓는 사람들과 얽힌 일인가?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쑥스러운 듯 두 손을 비비적거리다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엄마 방 책상 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한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과거가 문득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내 사진이 그 집에 있다는 건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착각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얼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마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리 없다고 애써 가벼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리어카를 끌고 나갔지만 자꾸만 지나가는 아이들 얼굴을 흘끗거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탄 차들까지 무심코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떡볶이 리어카를 정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옆으로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반짝이는 차였기에 저도 모르게 손에 쥔 행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정우.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이나 머뭇거렸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번듯한 구두를 신은 모습은 어린 시절 곁을 떠난 그 아이와는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얼굴로 리어카 정리를 계속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초라한 제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정말 철이 없어서 어머니께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요. 정우야, 네가 어떻게, 나는 네 친애미도 아닌데.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시고 진심으로 저를 기르신 분은 어머니밖에 없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지만 그 뜨거움을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구를 비워야 할지도 몰랐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제게 쏟아붓던 그 시절을 후회한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던 지난 세월이 문득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세월이란 게 이토록 잔인한 것인지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조차 한없이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떠난 후 전 남편은 그토록 저를 밀어내고 찾아간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삶을 시작했다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새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핏덩이 하나에 온 관심이 쏠리면서 정우는 점점 집안에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엔 아버지도 새 어머니도 그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굶기고 눈치를 보게 하고 작은 잘못에도 무섭게 몰아세우던 그들은 결국 어느 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살라고 했답니다. 손에는 쥐어진 몇 벌의 옷가지와 고작 몇천 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외로움을 이야기하던 정우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눈을 맞출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너져야 했던 건 정우가 아니라 어른이었던 우리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애가 생기자 전 남편도 다른 여자도 원래의 아이인 정우를 내팽겨치며 버렸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에 참으로 참담했고 왜 정우가 그토록 아버지를 두고 제게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믿은 만큼 배신감이 컸던 것이었고 친아버지였기에 제가 남편에게 드는 배신감 이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저는 젊은 시절 그와 행복했던 시절의 조각이 무너졌고 새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저를 바라보며 흐릿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철없고 어리석었는지 그때 저를 향해 던진 차가운 말들이 어머니 같은
저희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서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의 분노와 혼란 속에서 저를 밀어내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 홀로 서보니 진짜 가족이 무엇이었는지, 진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저를 향해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늦게 깨달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외면할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세월을 지나 이렇게 성장해서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한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텨내며 공부를 계속했고 자기 아버지처럼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 지금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과거의 후회와 이제라도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함께 살면서 엄마가 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은혜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상처만 입히고 쫓겨나게 해서 미안해요. 그 대신 이번엔 제가 엄마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도와줄게요. 정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며칠 뒤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저를 조심스럽게 골목 어귀 작은 상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는 그 건물 앞에 서서 그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들여 펼쳐보았고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계약된 상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여기에 새 식당을 열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초라한 손으로 다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정우에게 또다시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호하게 사양했습니다. 너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 나이에 다시 식당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그 아이 같던 눈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엄마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우의 굳은 믿음은 제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던 그때 한 사람의 따뜻한 신뢰는 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다시 주방 앞에 섰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들고 온 마음을 다해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던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간판에 제 이름을 걸고 환한 미소로 찾아오는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떨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부터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주문 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이 바로 제가 예전 운영하던 가게 바로 옆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가 다시 어려워져 사업을 접고 새로 얻은 부인이랑 제 가게를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는 빼앗았지만 음식 솜씨까지는 못 가져갔기에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해졌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제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어쩌면 하늘도 세월도 억울했던 제 지난 날을 조금은 보상해 주려는 듯 했습니다. 가게를 오가다 보면 전 남편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은 걸지는 않았지만 종수는 식당 앞을 지나다가 저를 힐끗 보더니 하대하듯 가짜는 얼굴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를 으쓱이며 여전히 저를 가소롭다는 듯 깔보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들른 세 여자와 소곤거리고
그 인근 상인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쑥덕쑥덕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 너무나도 사랑하던 종수는 참으로 비겁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오만함을 저는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의 차가 밖에 눈에 띄었고 저는 정우가 왔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갔는데 정우는 뜻밖의 남편의 가게에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정우는 전남편 앞에 서 있었고 전남편은 고개를 비스듬히 젖힌 채 기가 막히다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버리고 저런 여자한테 붙을 수가 있냐? 네가 사람이야? 그 말에 정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말투 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 버리는 아버지는 사람이셨습니까? 시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억하심정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그래도 너를 낳았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네 아버지고 핏줄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가 때론 깨진 부자 사이에서는 연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 저한테 오라가라 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보고 싶질 않네요. 그날 이후 정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종수의 온갖 행패에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처음에는 휑하니 주춤거리도 했지만 그래도 제 음식 솜씨가 남달랐던지 제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전남편의 식당은 눈에 띄게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텅 빈 식탁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허탈한 표정으로 출입문을 닫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그 가게가 이제는 썰렁한 적막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항상 대기줄이 길었고 가게 안은 온종일 웃음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손맛을 칭찬하며 단골이 되었고 저는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람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식당은 점점 자리를 굳혀갔고 저는 다시금 두 발로 꿋꿋이 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세부인은 가게는 나몰라라 하며 밖으로 돌면서 쇼핑하기에 바빴고 새롭게 태어난 그 아이들은 여전히 펑펑 돈을 쓰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요. 결국 전남편은 카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들까지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을 당했고 실패한 인생을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며 집안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대신 묘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복수를 꿈꿔 이룬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고 돌아 스스로 자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가슴 한켠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세월도 피눈물 삼키며 견뎠던 날들도 모두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복수의 쾌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나를 믿어준 정우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해 앞으로만 걸어가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때에 전편이 제 가게를 방문했더라고요. 옆에 가게에서 기세 등등하게 있더니만 저보다 더 초라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죠. 현주씨, 참 곱게 늙었네. 옛날 생각난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과 하루를 살아도 행복했는데 새로운 그 여자랑은 애 낳고 살아도 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힘들었어. 당신이 나를 한 번만 더 구해주면 안 돼? 구해줘? 누가 누굴? 당신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나를 찾아올 수가 있지? 정우 내 아들이야. 그래도 당신이 나 때문에 정우 덕본 건 사실이잖아. 내가 그 여자 꿰매 빠져서 정우를 버리지 않았다면 정우가 내게 복수심에 당신을 찾아가서 돕지도 않았을 테고, 어찌 되었든 당신도 정우 덕택에 일어났으니 우리 한번 다시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논리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좋을 대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사람이 유연해진다지만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한번 당신에게 속아서 힘들게 고생하고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바쳤으면 됐어. 두 번 다시 나는 그런 바보짓 하지 않아. 어리석지도 않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우한테 볼 일 있으면 정우에게 나가서 나한테 똑같은 소리 해봐. 그 애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니까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당신이 정우한테 중간에서 잘 말해주면. 저는 도저히 전 남편의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마침 액젓이 앞에 있기에 액젓을 통으로 전 남편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온몸에 비릿한 액젓 향기가 온몸에 풍겼고 저는 그것도 모자라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한가득 퍼부어 주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처리해야지. 당신 아직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몇 마디면 내가 넘어올 것처럼 생각해? 천만에 나 예전에 당신이 알던 한현주가 아니야. 절대로 용서 못해. 알아? 이게 감히 나한테? 전 남편 또한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액젓을 뒤집어 쓴 채 잔뜩 화가 나서 내게 반격하려고 내 손목을 잡고 주먹을 들자 저는 억새님의 눈을 질끈 감았고 그때 정우가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말리고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해코지하려고 왔어요? 야, 어떻게 저 여자가 네 친엄마냐? 네 친엄마 몇 해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쉬운 대로 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저 여자한테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네가 아주 내 염장 지르려고 작정을 했지? 처음에는 그랬지만 어머니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 알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친어머니도 따로 가정 가지셔서 내가 필요 없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받아준 건 오직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나는 나를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더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네 친아버지인데 그만큼 날 힘들게 했으면 됐지 않냐? 네가 바르던 대로 네 새엄마 떠나고 이복 형제들도 다 떠났는데 그렇게 내가 고통받았으면 됐잖냐? 내가 준 고통은 없어요. 아버지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지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고 저와 어머니는 알아서 살 테니까 다신 앞으로 여긴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났다가는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할 겁니다. 정우는 또박또박 자기 아버지한테 입장을 얘기를 했고 종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갈더니만 젊은 패기의 아들은 못 당하겠던지 결국은 분풀리게 한바탕 욕을 쏟아낸 뒤 뒤를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저를 지켰습니다. 그런 정우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랬기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절약했던 생활비를 합쳐 저는 마침내 정우에게 빚졌던 모든 금액을 온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이라고 하니 고맙다고 도리어 눈물을 짓더라고요. 자식에게 받은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돌려주려는 어머니 모습에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열심히 일했던지 돈이 꽤 많이 모여서 처음에 네 도움으로 계약했던 그 상가 건물 자체를 통째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요? 어머니 역시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잘 온 것 같아요.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정우를 안아주며 토닥거려 주었고
정우는 눈물을 지었습니다. 손에 건물 등기증을 쥐던 날,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 맞으며 흔들리던 제 인생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와 저는 오랜 시간을 돌아 결국 다시 모자지간처럼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세월과 진심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깊은 인연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서로가 겪어야 했던 고된 세월과 상처를 때로는 조용히 어깨를 맞대고 때로는 한참을 웃으며 나누면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정우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정우가 결혼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정우가 나를 찾게 된 이유도 정우의 아들이었죠.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대했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내 딸처럼 살가운 말과 따뜻한 손길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세상이 제게 다시 이런 선물을 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저도 정우 씨한테 어머니와의 사연 다 들었어요.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은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말년에는 복이 있었던지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고 며느리도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반찬 하나, 생신날 꽃다발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묻어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잃었던 사랑을 다시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돈들마저도 저를 진심으로 친구처럼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모여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참 잘 견뎌왔구나. 외로움에 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내 지난 날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어느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동안 외로움을 잘 참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저는 예전부터 함께했던 유기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 부부의 집에서는 여러 사정상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었기에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 그곳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드는 마당이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창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기견들은 저를 볼 때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달려왔고 저는 그 작은 생명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했고 저 역시 그 아이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듯한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우 가족과 저녁 식탁을 함께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세상에 다시 뿌리낼 수 있도록 해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주가 함께 와서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지난 세월이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사랑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적 같았습니다. 고단한 인생 끝에 찾아온 이 따뜻한 인연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매일같이 주방에 섭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